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리생활 최강입니다. 오늘은 원래 3차 시를 하려 했는데 저번 시간에 생각보다 문제 풀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수능 전 범위에서 세계지리 전 범위에서 진짜 역대급으로 주관적으로 어려웠던 거 몇 개를 뽑아라고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4개를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진짜 4개 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런 거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진짜 약간 짬으로 진짜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길말 안 하고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39쪽에 6번인데요. 일단 제가 4개를 뽑아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자연지리고 하나가 기후고 나머지 3개가 다 공업, 농업 이런 쪽이거든요. 인문지리가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다 보니까 일단 자연지리를 하나만 한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강의를 자연지리만 일단 찍어놨는데 3개를 안 배운 데를 하시게 돼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에 관한 것이다. 일단은 지도는 미국의 서안 그리고 내륙 지방 그리고 동안을 이렇게 찍어놨네요. 점을.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본 결과 진짜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안의 기본적인 특성이 굉장히 연교차가 동아리에 비해 작고, 그리고 여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나? 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여기 서안 쪽에 이 부분이 약간 CS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해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알아가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가 네, 여름이 고온 건조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 누적 강수량의 A를 보시면 북반구임에도 불구하고 6월, 7월, 8월에 원래 여름인데 지금 북반구가 3개 모두 북반구잖아요. 근데 이제 6월, 7월, 8월에 강수량이 많아야 되는데 적은 것을 보면 이게 CS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A의 기온의 연교차를 보시면 다른 B와 C보다 굉장히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14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비교적 쉽게 A라고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B와 C를 구분하는 경우 B, C 모두 각 달의 강수량이 굉장히 좀 고르게 나타나는 편이죠. 이렇게. 아이고, 30분이네요 벌써. 네, 어쨌든 그래서 B 같은 경우 일단 누적 강수량이 한 900을 조금 900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한 1100 정도 되겠고. 그래서 보통 내륙 지방 쪽에 기본적으로 비가 안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일단 격해도가 크다 보니까 해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만큼 수분 공급이 좀 적은 거죠. 다른 해안 지방보다. 그래서 우리가 유출을 하기에 C가 동안이고 B가 내륙 지방일 것이다 라고 유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온의 연교차도 B가 굉장히 더 크기 때문에 대륙 영향을 더 받는 B가 좀 더 내륙 지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추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저도 힘들어요. 보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처음 풀 때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선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1번을 먼저 봅시다. 1번 A는 12월, 2월보다 6월, 8월 강수량이 많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CS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인 6월, 7월, 8월에 강수량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적 강수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적죠. 근데 여기 11월, 12월을 보시면 차이가 여름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많은 게 그 달의 강수량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의 강수량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열대저기압에 의한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단 열대저기압은 한국에선 태풍이라 부르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윌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이클론, 허리케인 뭐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단 B는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아무리 태풍이 이렇게 온다 해도 해안 지방에서 그 기세가 다 꺾여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C는 아열대 고압대와 편서풍의 영향을 교대로 받는다. 아열대 고압대와 편서풍의 영향을 교대로 받는 기후는 CS죠. 근데 지금 C 같은 경우 굉장히 고르게 분포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저번에 선지를 분석 하나 못 해드렸는데
미국 동부는 CFA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CS 기후가 아니니까 3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은 A는 C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여기서 표에서 보시면 첫 번째 표에서 기온의 연교차와 최나널 평균 기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최나널 평균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온의 연교차 자체가 최나널 평균 기온에서 최하늘 평균 기온을 뺀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써드릴게요. 연교차는 최나널에서 최하늘을 뺀 겁니다. 따라서 연교차와 최나널이 우리가 여기 표에서 주어지고 있으니까 최하늘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하늘은 연교차 죄송합니다. 최하늘은 최하늘은 최나널 빼기 연교차가 되겠죠. 이 양을 해보면, 그래서 A의 최하늘을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나널이 한 18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A 최하늘 18도에서 연교차인 한 14도 정도 할게요. 그럼 이제 최하늘 평균 기온은 4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C의 최하늘 기온을 구해보면 C 같은 경우 한 최나널 평균 기온이 3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연교차가 한 24도 정도라고 칠게요. 그럼 마이너스 1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A는 C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A는 최하늘 평균 기온 4도, C의 최하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도. 네, A가 좀 더 높죠. A가 높으니까 이선지는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계산하는 방법은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계산식을 쓰면서 선지를 판단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이걸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렵구나, 역시 수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 선지를 분석해 보면 C는 B보다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네, C는 거의 해안에 붙어 있죠. B는 내륙 지방이고. 그래서 5번도 틀렸으므로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문제가 좀 자연지리 쪽에서 기후 부분 쪽에서 굉장히 엄청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지리 수능 특강을 풀어보면서 이거 저도 틀릴 뻔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바로 인문지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쪽에 3번인데요. 이 문제는 저도 이게 왜 어려웠냐 하면 이 그래프 분석 자체도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까다로웠는데 더 어려운 거는 이 기억, 니은, 디귿이 저도 어떤 종교인지 몰라서 틀렸어요. 저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다랑 ABC는 잘 구했는데 기억, 니은, 디귿에서 갑자기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국가는 인도, 그리고 타이,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렇게 세 국가네요. 그리고 ABC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중 하나다라고 말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진짜 짬이 많으면 좋다고 느끼는 게, 불교 나라, 특히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 각자의 나라의 1위 종교는 물론 다 높죠. 50% 60% 이상 되는데,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90% 이상이 그 불교만 믿을 정도로 불교 국가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불교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게 짬이 많으시면은 바로 다가 타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절대로 안 되거든요. 아니 이게 1위 종교가 ABC에 각각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조차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서
불교 국가들의 한번 그 종교 비중을 한번 보시면 대체적으로 90%가 모두 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모든 100%의 불교 국가가 불교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 타이, 뭐 베트남 이런 데를 보시면 정말 90%가 넘는 그 종교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A가 불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단 힌두교 국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힌두교 국가지만은 2등 종교가 이슬람교거든요. 그래서 여기 2등 지금 A, B와 C가 이슬람교 아니면은 힌두교잖아요. 그래서 1, 2위 국가가 불교가 아닌 그 지역을 찾아보시면 일단 여긴 1등이 가 같은 경우에는 1등이 B고요. 2등이 A인 불교예요. 그래서 가는 인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2등이 불교라는 얘기는 일단은 인도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가 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인 C가 힌두교가 되겠고 2등인 B가 이슬람교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가를 보시면 일단 검산을 하는 겁니다. 일단 수학에서 검산 느낌인 거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인 B가 1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B가 이렇게 1등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말레이시아구나 라고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가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종교적인 다양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불교가 2등이고 2등도 꽤 많네요. 그리고 3등이 여기서 보시면 크리스트교라고 하고 있네요. 또 왜냐하면 필리핀이 크리스트교 국가이기 때문에 인접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굉장히 조금 흥분했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제가 기억, 니은, 디귿을 딱 봤는데 일단 기억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니은도 보니까 어떤 국가인지는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디귿도 보니까 이건 약간 돔, 첨탑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서 이슬람교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B를 일단 디귿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일단 기억과 니은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한 10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게 어떤 종교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럼 보셨나요? 이제 기억이 일단 답지에 보면은 다양한 신들을 조각한 사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요 정도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다양한 신들의 성형 상상을 조각을 했다 하네요. 그래서 이게 힌두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답을 고르는 데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자 했던 얘기는 이거를 찾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 찾는 거는 제 생각 이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이게 니은이 불교니까 불교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C라서 CAB. 그래서 기억이 C에 연결되고 기억이 C에 연결되고 여기 C에 연결되고 니은이 A에 연결되고 그래서 4번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런 우표 찾는 것보다는 여기 위에 있는 표를 먼저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분석하는 방법만 알아가셨으면 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끝났고요. 두 번째 문제 했는데 벌써 12분 정도 13분이 됐네요. 그럼 이제 82쪽 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거의 킬러급 문제들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킬러급 문제들이라 하나하나 문제를 푸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쪽이네요. 82쪽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지도를 보시죠. 지도에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국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표가 인구 이주라는 표인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난해해요. 저도 이제 처음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풀지? 이거를 표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지? 라고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입국가 가나다, 유출국가 가나다가 있는데 각각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왜 표시가 안 돼 있냐? 유입국가가 간데 그럼 이제 가로부터 유입된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로부터 유입을 해서 가로 유출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 인구 그 국가 내 이동이에요. 이거는 국가 내 이동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가 내의 이동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방법이 가로부터 유출돼서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가로부터 나로 갔다. 가로부터 다로 갔다. 그 가로부터 나로 간 인구가 96천 명, 그러니까 96천 명이고 여긴 6천 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반대로 보시면 나로부터 유입된 국가는 가가 96천 명, 다가 이거는 몇 명이죠? 9천만, 10만, 100만, 289만 9천 명이네요. 그러니까 다에서 나로 유입된 국가가 거의 290만 명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많네요. 그럼 여기서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인구 이동을 하려면 일단 거리는 가까워야 하는 것도 맞아요. 거리 가까워야 많이 가니까. 근데 1차적으로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국가 간 이동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딱 보시면은 다가 가로도 64만 2천 명, 그리고 다로부터 나가 290만 명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다는 굉장히 인구가 많은 국가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세 나라 중에서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은 중국이 다라고 유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다는 구분하기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가와 나를 구분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단은 다를 기준으로 보시면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다에서 가로 이동하는 인구보다 다에서 나로 이동하는 인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중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동하는 수보다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이동하는 수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나를 미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를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 연령층별 인구 구성비 변화에서도 가와 나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이 약 40%로 굉장히 많아요. 즉 개발도상국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가 빨리 유추가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다가 중국이라고 유추가 빨리 되는데 가와 나는 정말 그 그래프가 비슷해서 인구 이주라는 표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오스트레일리아가 중국과 더 가깝지만 미국으로는 이제 다양성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미국으로 많은 고급 인력들이 오고 가고 또 노동자들로 오고 가고 하니까 미국이 미국으로의 이주민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푸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풀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1번부터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가랑 다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세하게 중국이 좀 더 크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오스트레일리아의 몇 배 차이죠? 10배도 넘죠. 15배 넘죠.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렸고요. 나와 다는 국가 내에서 영어 사용자 비율. 다는 중국어를 쓰고 나는 영어를 쓰죠. 2018년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가가 다보다 높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은 3번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3번은 좀 나중에 할게요. 좀 계산식이 있어서. 그래서 4번으로 바로 넘어가고, 1970년부터 2018년 총 부양비 변화율은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총 부양비라는 게, 다시 지우고, 총 부양비라는 게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총 부양비가 조건이 있는데 15에서 64세 비율이 크면 총 부양비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총 부양비 계산식이 15에서 64 인구분의 0에서 14 인구 플러스 64세 이상 인구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 당연히 총 부양비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분모가 작아지면 총 부양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에서 64세 인구 비율만 보면은 총 부양비의 변화율이 어땠는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4번 선지 다시 보면 총 부양비 변화율은 나와 다를 비교하는 거네요. 나가 요쯤에 있고요. 그리고 다가 요쯤에 있네요. 그래서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0년은 이 정도, 18년은 이 정도, 얘는 다는 70년 이 정도, 18년 이 정도
그래서 다가 굉장히 변화율이 큽니다. 이렇게 나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래서 나가 다보다 큰 게 아니라 다가 나보다 큰 거죠. 그리고 1970년에서 2018년 가부터 다 중 연평균 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다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중국이 출생률이 가장 높겠죠. 1970년부터 2018년까지니까. 네, 그럼 이거는 딱히 이걸 보지 않고 그냥 표를 보지 않고 상식적으로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문제가 이제 3번인데요. 유소년 인구 부양비라는 게 총 부양비는 15에서 64분의 유소년 플러스 노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15, 여기다 쓸게요. 15에서 64분의 인구입니다. 네, 인구 생략할게요. 분의 0에서 14세 유소년층 인구인데, 물론 곱하기 100을 해야죠. 퍼센트면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하고, 가가 다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가는 요쯤에 있고 다는 요쯤에 있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의 15, 일단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굉장히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 같은 경우 15에서 64세 비율이 70%가 넘고 다 같은 경우 넘고 가 같은 경우 65%에서 66% 정도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분모가 같아요. 분모가 같은데 분자가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가는 약간 66% 정도 되고, 그리고 0에서 14세니까 18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 15에서 64세 비율이 한 71% 할게요. 그리고 18이에요. 그러면 분모가 크니까 나가 분모가 크니까 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나가 아니라 다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이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가가 다보다 높다. 이게 맞는 선지가 되겠죠. 맞는 거 고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66분의 18이 71분의 18보다 크니까 네, 가가 더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선지가 비교적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런 킬러 문제 같은 경우 간단한 계산하는 문제 선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조심을 해주시길 바래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에서 30초 컷, 1분 컷을 내버리고 이런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문제가. 저도 이걸 풀면서 와, 진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진짜 패닉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08쪽 4번. 네,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될지 모르겠는데, 네. 마지막 문제네요. 108쪽 4번.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풀면서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 문제는 물론 인문지리 경우 제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지만 여기서 프랑스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브라질과 캐나다가 있네요. 일단은 에너지 부분에서 프랑스에 주목해야 하는 게 일단 원자력이죠. 원자력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원자력 비율이 많습니다. 발전량이 많은 게 아니라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하고요. 비율이 많다는 얘기는 비율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적인 양이 많은 건 아니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석탄이 많이 나잖아요. 고기 습곡 산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석탄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화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왜냐면 여기 수력, 원자력, 화력 이렇게 세 개 중에 구분을 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브라질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수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브라질의 이구아수 폭포 아시죠? 이구아수 폭포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브라질에는 이구아수 폭포면 수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구아수 폭포에서 수력을 생산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매칭을 지으시면 훨씬 더 외우기 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냉한대 기후를 할 때 언급을 안 해드렸네요. 어쨌든 빙하기가 거의 빙하기 때 거의 얼음이 캐나다에까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빙하 지형이 많아요. 그래서 후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빙하 지형을 만들어냈고 뭐 빙하호, 뭐 피오르, 이런 피오르 해안 같은 굉장히 많은 빙하 지형들을 만들어내서 호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폭포도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물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력을 쓰고 여기도 수력을 쓸게요. 그럼 이제 왼쪽에 이 표에 가시면 이 표는 어떻게 보는 거냐? 이 표는 이렇게 약간 삐뚤어진 Y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다른 색깔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D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Y 느낌.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네 국가 중에서 공통된 부분, 캐나다와 브라질의 수력. 그럼 이 수력이 1등이라는 얘기니까 50% 이상, 즉 1등인 가나다 중에서 1등인 게 두 국가가 있으면 되는 거죠. 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등인 게 여기 하나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1등이 요 빨간색 요 하나네요. 그런데 이제 다 같은 경우에는 1등이 하나, 두 개 있습니다. C와 B에서 다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라고 했으므로 다는 수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력. 그러면 C와 B 중에 캐나다와 브라질이 있겠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보다 1인당 발전 전력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B는 다 일단 지우고 할게요. B는 캐나다라고 볼 수 있고 C는 브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선진국이 1인당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여기선 B, 여기선 C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력과 화력이 남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저도 괜찮게 했거든요. 이거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A와 D에서 이제 약간 패닉을 한 거죠. 원자력과 화력 중에서 A, D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떻게 봤냐면 화력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물론 안 쓰는 국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씁니다. 그죠? 그런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쓰는 나라도 있고 안 쓰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거의 안 쓰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 가를 화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화력 같은 경우에 그래도 여기 10%가 넘고 여기는 20%, 여기도 1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를 화력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 A의 비중이 너무 낮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물론 여기도 10%가 넘고 여기도 10%가 약간 안 되긴 합니다만 화력이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좀 더 비중이 많은 가를 화력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A는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죠. 여기 A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여기는 D가 되고 프랑스는 D가 되고 나는 원자력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는 거의 90% 이상을 화력으로 사용합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푸실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가는 다보다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이제 가는 화력은 수력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죠. 그리고 나는 가보다 발전소당 발전 설비 용량이 작다. 일단 나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에너지의 효율이 좋은 거기 때문에 발전 설비 용량이 화력보다 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핵 폐기물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요즘 또 일본의 좀 여담을 하자면 일본의 방사능 폐기물을 동해에 방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는 가보다 3번이죠. 다는 가보다 기후 조건에 따른 계절별 발전량의 변동폭이 크다. 수력이잖아요. 수력은 원자력보다 계절별 발전량의 변동폭이 크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답인데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해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봐도 여름에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비가.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수력을 많이 돌리다가 겨울철에 보면은 비가 거의 안 오죠. 그래서 여름에는 많이 수력을 하다가 겨울에는 수력을 많이 안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거를 한국 지리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하산 개수가 크다라고 하죠. 그리고 뭐 서한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산 개수가 작기 때문에 해운 하원 교통이 발달한다 뭐 이런 말씀도 제가 안 했었지만 그래도 배우신 적은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B는 C보다 어쨌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 B는 C보다 1인당 국민총 생산 규모가 작다.
B는 캐나다는 브라질보다 1인당 국민 총생산.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캐나다가 브라질보다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작다고 볼 수는 없죠. 그쵸? 그리고 A는 북반구 5번, A는 북반구, D는 남반구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A는 오스트레일리아라서 남반구, D는 프랑스이므로 북반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네 문제를 풀어봤는데도 거의 30분이 걸리네요. 조금 영상이 길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 푸실 수 있으면 그래도 이 정도를 다 맞으셨다라고 말하면은 제 기준에서는 진짜 충분히 세계지리 6평, 9평, 50점을 맞을 만한 기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뭔지 친구들이 추천을 해줬는데 제가 다시 풀면서도 세계지리가 제가 쉽게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했지만은 역시 수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준킬러, 킬러인 것 같아요. 준킬러라고 하기에도 조금 뭐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킬러 문제들 6평 대비 4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럼 진짜 제가 6평 끝나고 올릴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6평을 끝나고 올릴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된다면 한 번 정도 더 6평 전에 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좀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잘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